최대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자본 투자가 이뤄진다는 믿음과 느슨한 규제 체제가 낳은 무절제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바로잡은 다음에 민간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에 미국식 시장 경제에 대한 이견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예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속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세계화가 제기하는 기회와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리카누 총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는 지금의 세계화는 GATT 가트라고 하죠. 가트가 촉발시켰는데 미국이라는 한 제국의 중심에 통제 없이 재화와 용역의 무역을 추진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경제력은 앞으로 세계 각지의 여러 중심지로 확산되고 집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는 확산되더라도 각 지역별로는 집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희망적인 요소도 많지만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초래하는 기후 변화가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국가와 개인과 국가는 첨단 기술의 흐름에 따라 맞춰가야 되지만 가정, 사회적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잃어버려서 안 된다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탄생을 불러왔는데요. 그리고 세계화와 IT 부분의 발전으로 선진국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민 규제를 완화해 개발 도상국의 인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교육 수준, 도시와 농촌, 연해 지역과 내륙 등의 차이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이 쇠퇴하면서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협력이 어려움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번에 이어서 7번에서는 세계화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가와 경영자는 글로벌한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가는 국내외 모든 경쟁자를 상대로 승패를 겨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처럼 국내 챔피언을 키우기 위한 기업 육성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의 일원으로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균형의 변화와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으로 기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서, 즉 생산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의 인재를 유치하기는 국제 중심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IT 산업, 벤처 기업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만이 미래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처 인재를 유치하는 데 결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의 인재를 흡수할 수 모셔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부가 세계화 무대에서 큰 장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카누 총리는 이러한 세계화 추세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이 더 좋아지고 저렴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는 세계화의 후퇴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6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그 길은 어렵지만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결국엔 세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8장이 민주주의의 미래인데요. 리카누 총리는 되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카누 총리가 바라보는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주요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현상을 유지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정부의 성태매는 경제 영역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이 성장의 대가를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고요. 정치인은 기업 경영인과 다르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정책을 그 사람들 상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민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가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여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될까요? 리카누 총리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처럼 집권기간 내내 인기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 정치인이 옳았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책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민주사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능한 정치인과 깨어있는 시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유능한 여러 개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주제도의 기본은 선거인데요. 선거는 국민들 앞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고 감정적인 이슈들이 경제 발전 같은 어려운 이슈보다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하고, 민주주의가 내포한 위험성이라고 하고, 싱가포르이 추구하는 체제는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억압적이지 않고 기회를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법제는 법제가 그 자체가 이념이 훌륭한지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질서와 정의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 대표자들은 권한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평등에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사회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일반 인력의 개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국가의 성공은 소수의 유능한 인재들이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회의 경쟁이 충만할수록 경제 실적도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면은 집단의 연대성이 약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20% 정도의 계층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카뉴 개인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카뉴가 생각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간은 언제나 포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악함을 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떤 사회든 일정 비율의 수재와 범죄와 존재가 있는데 미래를 결정한 것은 수재와 평균 이상의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 평등한 기회를 주기를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원하지만 모든 능력이 똑같다고 여기는 것은 기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프리디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의 오류라는 책의 문구를 가져오면서 강력한 지성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강대국이나 종교나 이념도 세계를 정복하거나 재창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정책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평등한 자기 실현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처지는 사람들은 안전망이 필요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큰 행복과 복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미국과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안다는 사람들과 토론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전략적 사고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리카뉴 총리는 생각은 성격과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일본 3년 반 동안의 일제강점의 경험을 통해서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73년 집권 이후에도 날마다 인간 사회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상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후천적인 학습 노력이 없으면은 그 뛰어난 하드웨어, 즉 선천적인 재능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정책 결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약속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외계층은 이론보다 항상 더 나은 삶과 공평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론 그 자체를 믿기보다 현실에서 통하는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항상 집중하고자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지면상에서 논쟁을 했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리카뉴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역사적 퇴행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리카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판결은 현실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대로 역사상 필연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와 정책 결정에서 역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경향과 인과는 불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단기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성인데요. 전략적 사고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확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카뉴 총리는 항상 복잡한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논란의 한복판에서 어영부영 넘어가기보다는 신념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가로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카뉴 총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단단하게 밝힐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회 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리카뉴 총리가 그동안 밝혔던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결의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정보고, 세 번째는 사회의 규율입니다. 지도자의 결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욕을 가지고 일하고 위협을 무릅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규율하고 조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열렬하게 소유하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려면 엄격한 사회적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리카뉴 총리와 싱가포르는 무엇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공동체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는 경영진과 원활한 사회적 유동성을 원한다고 했고 그 수단 중 하나로서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여기서도 잠깐 나오고요. 그 사회 정체와 퇴행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예를 드는데요. 과도한 복지주의와 세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귀족들을 떠받드는 문화가 쭉 유지되면서 자신의 발명을 상용화하는 데 서툴렀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의 독립과 자주를 강조하고 창업가를 존중하고 사역과 혁신에 대해서 관대했고 높은 수익 격차를 용인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계 유일의 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남다른 추진력, 지력, 강인함과 승부근성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 내 말에 굳이 귀를 필요 없는 사람들, 나의 적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근성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리칸유 총리가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음 4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분석력이고 논리적 파악력, 그리고 일종의 상상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풍성도 지도자에게는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흔히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결정을 내기 두려워해서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한다고 말하고요. 리카르 총리는 크게 4가지의 인물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는 드골, 덩샤오핑, 처칠을 존경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부하 직원 중에서는 곡행시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리칸유의 결정에 반대 의견이 없으면 기탄 없이 이의를 제기해서 리칸유가 결정의 전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리칸유가 이런 사람이 기억되고 싶다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